검은색 세단이 좁고 가파른 골목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차에서 내린 강서연의 하이힐이 낡고 갈라진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실크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는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컬러 필름의 한 조각 같았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파른 언덕길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이 길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맨발로 뛰어다니고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음 대신 웃음을 터뜨리던 곳.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이곳은 그저 지독한 가난과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SY 글로벌의 대표 강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모습이 이곳에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와는 다른 퀴퀴하면서도 어딘가 정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연탄 떼는 냄새, 집집마다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인 이 동네 특유의 향기였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은 후각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되살아난다고 했던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애썼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친 할망구 따라다니는 고아 계집애.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때마다 박 할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빗자루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쫓아냈다. 주름진 얼굴에 가득한 분노와 그녀를 감싸 안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미친 할망구는 서연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서연을 길가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항상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골목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양철 대문들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담벼락에는 금이가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발은 20년 전과 똑같은 보폭으로 익숙하게 길을 찾아 나아갔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다. 머리로는 지우고 싶었지만 몸의 모든 세포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 속의 집은 생각보다 더 작고 낡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슬레이트 지붕과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대문.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서연 대표라는 갑옷은 산산조각 나고 미친 할망구의 아이로 불리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문 안에 있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나왔다. 한때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작은 화단은 잡초만 무성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툇마루에 올라 낡은 미닫이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 아래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앙상한 형체가 보였다. 박 할머니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다.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산처럼 커 보였던 할머니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져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 서연은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평생 고생만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다. 이 손으로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 허공을 헤매다 서연에게 멎었다. 누구세요?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20년이라는 세월은 자신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기억마저 앗아간 것일까? 서연은 애써 목이 메는 것을 참고 입을 열었다. 저예요, 할머니. 서연이. 강서연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할머니의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는 듯 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서연이 우리 강아지 맞구나.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이 애써 쌓아 올렸던 감정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서연의 머리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에야 서연은 주변을 둘러볼 정신이 들었다. 방 안은 온통 냉기로 가득했고 약봉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할머니는 이렇게 홀로 병들고 잊혀가고 있었다. 성공의 대가가 이것이었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헤집었다. 그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틈으로 엿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몇 명이 이웃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오늘까지 방 안 빼면 강제로 철거 들어갑니다. 보상금 받았으면 곱게 나갈 것이지 어디서 버텨. 그들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동네를 뒤흔들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담벼락에 붙어 있는 붉은색 경고장이 눈에 들어왔다. 재개발 지역 내 불법 점유, 가옥 철거 최종 통보.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이름, 태양그룹.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태양그룹, 국내 굴지의 건설사이자 부동산 업계의 포식자로 알려진 이름이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최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할머니 앞에서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네, 대표님.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모든 스케줄 취소해. 그리고 지금 당장 법무팀과 M&A 전략팀 최고 인력들로 비상대책팀을 꾸려. 목표는 태양그룹이야.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프로젝트, 특히 이곳 낙원동 재개발 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사소한 비리 하나라도 놓치지 마.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서연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철거 용역 덩치들이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뒤로 보이는 언덕 너머의 화려한 도시 스카이라인. 그 풍경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성이자 부패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전쟁터가 되었다. 강서연의 지시가 떨어진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낙원동의 좁은 골목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험상궂은 철거 용역이 아닌 흰색의 깔끔한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응급구조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에 동네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길가에 서서 구경할 뿐이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잠깐만 병원에 가 계세요, 할머니. 제가 다 정리하고 금방 모시러 갈게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서연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구급차가 떠나고 난 뒤 서연은 조금 전까지 할머니가 누워있던 방을 둘러보았다. 냉기와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는 이 작은 공간. 이곳에서 할머니는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성공은 할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희생의 대가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동네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도시의 중심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개인 태블릿에는 최 비서가 보낸 1차 보고서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태양그룹의 조직도, 재무제표, 그리고 낙원동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 문서들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다시 SY글로벌의 냉철한 대표 강서연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태양그룹은 수년 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낙원동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주민들을 헐값의 보상금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보상 협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는 철거 용역을 동원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전형적인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논리였다. 특히 서연의 눈길을 끈 것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이름이었다. 김진우, 태양그룹 김태성 회장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 서연은 그의 사진을 확대했다. 기름진 머리와 오만한 눈빛, 값비싼 옷으로 치장했지만 감출 수 없는 천박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저런 자가 감히 할머니와 이웃들을 벌레 취급했던 것이다. 한편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김진우가 아버지 김태성 회장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아버지, 낙원동 거는 염려 마십시오. 좀 버티는 늙은이들이 있긴 하지만 곧 정리될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제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김태성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능력? 내 놈에게 능력이란 게 있기는 한가? 김태성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고작 동네 양아치들 풀어 늙은이들 협박하는 게 네가 말하는 능력이냐? 일 처리는 조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다. 쓸데없는 소음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마무리해라. 그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질책에 김진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회장실을 나온 김진우는 분노에 차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두고 보십시오, 아버지. 이 김진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낙원동으로 간다.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직접 가르쳐줘야겠어. 김진우의 번쩍이는 스포츠카가 낙원동 골목에 나타나자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인상을 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젠장, 냄새하고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주민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주민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르신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죠. 가짜는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버티다가는 그나마 쥐꼬리만 한 보상금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여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야. 그걸 돈 몇 푼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요?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지. 김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도리?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늙은이들이 도리를 알아? 당신들 같은 버러지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꺼져주면 되는 거야. 이 땅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그의 막말에 주민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쪽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박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병원으로 가기 직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던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박 할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김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쯧쯧, 젊은 사람이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네. 그러면 못 써. 복달하나. 김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 할망구는 또 뭐야? 당신이 여기 대장이야? 당신 같은 노망난 할망구 때문에 지금 내 귀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 그는 수행원에게 턱짓을 하며 소리쳤다. 저 할망구, 당장 안 치워. 수행원이 박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수행원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다. 악, 수행원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모두가 놀라 돌아본 곳에는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이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김진우를 노려보며 외쳤다. 우리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 이 악마 같은 놈아.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서연의 태블릿에 중계되고 있었다. 최 비서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었다. 김진우가 박 할머니를 미친 할망구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감도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깊고 어두운 증오였다. 그녀는 김진우가 할머니를 밀치라고 명령하는 장면까지 본 뒤 조용히 영상 전송을 중단시켰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네, 대표님. 플랜 B, 지금 즉시 실행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최 비서는 잠시 숨을 삼켰다. 플랜 B는 단순히 태양그룹을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설계된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플랜 B를 실행하면 우리 쪽의 출혈도 상당할 겁니다. 전면전이 될 겁니다. 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상관없어. 출혈이 아니라 수혈이라고 생각해. 썩은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피를 채우는 거지. 나는 그들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부러뜨릴 거야. 뼈까지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이 마침내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진우가 낙원동에서 수모를 겪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의 진원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이곳은 강서연의 임시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 주가 변동, 뉴스 속보,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 비서를 비롯한 SY 글로벌의 핵심 인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감이 감돌았다. 거대 기업 태양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짜릿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시계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침 9시 증권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9시 정각. 서연의 나지막한 신호와 함께 작전이 개시되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언론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진실의 목소리 홈페이지에 단독 태양그룹 지방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및 안전 불감증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는 태양그룹이 최근 완공한 여러 지방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서 발견된 심각한 균열, 누수, 그리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한 정황을 상세히 고발했다. 기사에는 내부 고발자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부실 공사의 증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특히 철근을 빼돌리고 시멘트 배합 비율을 속이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진실의 목소리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폐간 위기에 몰렸던 매체였으나 몇 달 전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기사회생한 곳이었다. 그 독지가가 바로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언론의 폭격과 동시에 법률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부실 공사 피해를 입은 입주민과 상인들 수십 명이 태양그룹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국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정의 역시 최근 SY 글로벌의 투자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곳이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처럼 서연의 계획 아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 혼란에 빠졌다. 홍보팀의 전화기는 불이 났고 법무팀은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응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어젯밤 낙원동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며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김진우는 숙취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가 난장판이 된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물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하는 임원의 말에 김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지방 현장 몇 군데 문제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언론은 돈으로 막고 소송은 시간 끌면 돼. 우리 태양그룹이 이런 잔챙이들한테 흔들릴 것 같아? 그의 오만한 태도에 임원들은 속이 탔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김진우의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다. 개장과 동시에 태양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실. 김태성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로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정중동, 징종동.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찾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비서실장이 긴급히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은 기사의 내용이나 소송 규모가 아닌 공격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언론 보도와 소송 제기가 마치 군사 작전처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연히 터진 악재가 아니었다. 명백히 태양그룹을 겨냥한 누군가의 의도된 공격이었다. 이 공격을 주도한 놈들이 누군지 알아봐. 진실의 목소리와 법무법인 정의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리고 이 일로 이득을 볼 놈이 누군지도. 김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장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잔인하고 교활한 승부사였다. 그는 이 공격 뒤에 숨겨진 적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두 곳 모두 최근 익명의 출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 M&A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태양그룹의 주력 사업과 겹치는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신흥 강자가 있었다. SY 글로벌, 그리고 베일에 쌓인 젊은 여성 CEO 강서연. 김태성 회장은 강서연의 프로필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냉철함이 느껴졌다. 강서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그는 아직 이 젊은 경쟁자가 20년 전 자신이 벌인 핏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제국에 도전하는 당돌한 신흥 세력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다시 서연의 지휘 본부. 태양그룹의 주가는 예상대로 소폭 하락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 비서가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대표님,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뿌리가 워낙 깊어 이 정도로는 큰 타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고 있어. 이번 공격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이건 경고이자 시험이었어. 저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늙은 여우를 굴 밖으로 끌어내는 거였어.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김태성 회장, 바로 그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의 예측대로 그날 오후 태양그룹은 김태성 회장의 직접 지휘 아래 신속하게 대응했다.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된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겉보기에는 태양그룹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태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SY 글로벌과 강서연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그녀의 과거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상관없다.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 계집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누굴 만나는지, 돌멩이 하나라도 뒤집어서 그 밑을 확인해. 늙은 사자는 마침내 젊은 암사자의 존재를 인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암사자의 발톱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에 대한 1차 공격이 끝나고 시장에는 불안한 평온이 찾아왔다. 언론의 소란은 김태성 회장의 노련한 대처로 잠잠해졌고 태양그룹의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강서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늙은 사자는 상처를 핥으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제부터는 태양그룹의 현재 사업 비리가 아닌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라고. 특히 20여 년 전 낙원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과정에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낙원동에 대한 태양그룹의 집착과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 사업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비서와 그의 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낡은 서류 더미와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이제는 퇴직하여 뿔뿔이 흩어진 전직 공무원들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야 했다. 그것은 거대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지루하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한편 김태성 회장 역시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강서연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벽에 부딪혔다. 강서연이라는 인물의 공식적인 기록은 20년 전 어느 작은 보육원에 입소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녀가 해외 금융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과정은 흠잡을 데 없이 합법적이었다. 김태성 회장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비서의 팀이 마침내 의미 있는 첫 번째 조각을 찾아냈다. 20년 전 낙원동 일대의 땅은 본래 송림개발이라는 작은 회사의 소유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으며 탈세 혐의로 부도가 났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인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최 비서는 끈질긴 추적 끝에 여러 단계의 위장을 거친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당시 김태성 회장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던 비밀 자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송림개발이 부도난 시점과 태양그룹이 차명으로 헐값에 땅을 매입한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송림개발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우연이 아닌 태양그룹이 설계한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만으로도 태양그룹의 부도덕성을 공격할 좋은 명분이 되었지만 서연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것이 전부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그 시기 낙원동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하라고 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최 비서의 팀원 중 한 명이 낡은 지역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검색하던 중 사회면 구석에 실린 아주 작은 단신 기사를 발견했다. 폭우 쏟아지던 밤, 고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 발견. 기사는 2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낙원동 인근 재래시장 골목에서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는 고가의 것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했다. 그 기사를 보고받는 순간 최 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확인했다. 아기가 발견된 날은 태양그룹의 유령회사가 낙원동 땅의 소유권 이전을 최종적으로 마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뒤였다. 그는 곧바로 서연이 처음 발견되었던 보육원의 기록과 대조했다. 서연이 보육원에 입소한 날짜와 기사에 나온 아기가 경찰에 인계된 날짜가 일치했다. 최 비서는 서연의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2개의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태양그룹의 20년 전 낙원동 토지 매입 관련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갓난아기 발견에 대한 경찰 기록과 당시의 신문기사 복사본이었다. 그는 어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대표님, 시간 순서가 기묘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서연은 2개의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의 토지 거래, 하나의 버려진 아기. 자신의 나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자신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박 할머니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비 오는 밤. 그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양그룹과의 전쟁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나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건 처절하고도 잔혹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심장을 채우는 것은 차가운 공포와 함께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였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을 그 차가운 길바닥에 버렸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들은 누구인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것은 SY 글로벌의 강력한 CEO가 아닌 자신의 뿌리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서서히 타오르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누구지? 당신들은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서연의 과거에 대한 김태성 회장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그녀의 행적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분노한 김 회장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단서인 보육원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믿을 만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인 윤 실장을 불렀다. 서류가 아닌 사람의 기억을 파헤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윤 실장은 20년 전 해당 보육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노인을 찾아 수소문 끝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찾아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노인은 윤 실장의 끈질긴 설득 위협과 회유가 섞인 끝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유독 한 가지 사건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갓난아이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주 값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 한 명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아이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반드시 강서연으로 지어달라는 기묘한 부탁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윤 실장은 품 안에서 20년 전 김태성 회장의 비서실장 사진을 꺼내 보였다. 사진을 본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바로 그 남자였다. 보고를 받은 김태성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이름, 시기, 그리고 비서실장의 개입,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쫓던 유령이 바로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망령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오른 것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오직 차갑고 시퍼런 분노뿐이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오점.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감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도전을 해? 그는 서연의 존재 자체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강서연, 그리고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두 번 다시 자신의 눈에 띄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그날 밤 서울의 한 비밀스러운 고급 요정에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태성 회장이 주최한 이 비밀 회동에는 그와 수십 년간 이권을 나눠 가지며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한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SY 글로벌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단아로 규정했다.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젊은 여우가 자신들의 파일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며 위기감을 조장했다. 김태성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과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무기 삼아 동맹을 제안했다. SY 글로벌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를 나눠 갖자는 악마의 계약이었다. 늙은 하이에나들은 기꺼이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신흥 강자의 등장을 불편하게 여기던 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9세대 전체가 강서연이라는 젊은 CEO 한 명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다음 날 SY 글로벌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금융시장이었다. 김 회장 동맹 세력이 통제하는 증권사와 언론사들을 통해 SY 글로벌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해외 자본의 검은 돈, 분식 회계 의혹 등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시장을 뒤덮었다. 곧이어 거대한 규모의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고 SY 글로벌의 주가는 속절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SY 글로벌의 주력 사업인 첨단 기술 부문에 숨통을 조여왔다.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김 회장 측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공장 라인은 멈춰섰고 막대한 규모의 계약들이 줄줄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공급망이 단 며칠 만에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회장의 입김이 닿는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Y 글로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독과점 혐의 조사를 착수했다. 기업의 모든 역량이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대신 내부 조사에 대응하는 데 묶여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 강서연 개인을 향했다. 온갖 타블로이드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들이 난무했다. 그녀가 로비와 미인계를 통해 성공했다는 저급한 소문부터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의적인 비방까지 그녀를 유능한 경영인이 아닌 부도덕하고 위험한 여자로 낙인 찍으려는 비열한 작전이었다. 서연이 이룩한 모든 신화가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다. SY 글로벌의 지휘본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주가 폭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빗발치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허둥댔다. 최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강서연 대표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폭풍은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서연은 붉은 숫자로 가득한 모니터들과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이 담긴 뉴스 헤드라인으로 둘러싸인 채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가 아는군. 그리고 날 다시 묻어버리려는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지. 폭풍은 이미 도착했고 그녀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SY 글로벌의 지휘본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빗발치는 매도 주문에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닉에 빠진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묘할 정도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사색이 된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예상대로라니 그녀가 마침내 미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김태성 회장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을 이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적을 완전히 짓밟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입니다. 저는 그가 전력을 다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죠. 그녀는 스크린에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파일을 띄웠다. 임원들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기업 구조도와 기술 관련 데이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그녀가 수개월에 걸쳐 비밀리에 준비해온 거대한 역공 계획이었다. 그녀는 유령 회사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핵심 특허들을 사들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그 기술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누구라도 욕심을 낼 만한 것이었다. 특히 태양그룹처럼 기존의 건설업에만 의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기업에게는 더더욱. 이것은 김태성 회장의 탐욕과 오만함을 정확히 겨냥한 미끼였다. 자신의 경쟁자를 완전히 끝장내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김태성 회장은 절대 이 미끼를 물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라고 서연은 확신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SY 글로벌이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소식에 축배를 들던 김태성 회장에게 그의 정보팀이 이카루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보고를 받은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SY 글로벌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방이자 태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동시에 손에 넣을 기회라고 판단했다. 신중론을 펼치는 일부 임원들의 반대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회사를 인수해. 김태성 회장은 태양그룹의 모든 가용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이카루스 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해 서연이 내세운 또 다른 위장 경쟁사와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였다. 승리에 대한 집착에 눈이 먼 그는 무리하게 빚까지 내가며 인수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의 동맹이었던 다른 재벌들 역시 이 확실한 승리에 편승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들은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태양그룹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카루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김태성 회장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었다. 강서연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다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 서연이 설치해둔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카루스 테크놀로지의 기술 특허가 단기적으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그 결함은 일반적인 실사 과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복잡한 기술 문서,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두르는 김 회장의 인수팀은 그 독소 조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순간에 그들이 인수한 회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종이 뭉치로 전락했다. 태양그룹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쓸모없는 자산에 꽁꽁 묶여버렸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태양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최 비서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의 한 사무실을 찾았다. 그가 만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재벌 저승사자 이석훈 부장검사였다. 최 비서가 내민 서류 가방 안에는 지난 수개월간 서연이 수집한 김태성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낙원동 재개발 비리는 물론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그리고 거액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증거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계좌 추적 내역과 내부 고발자의 상세한 진술까지 포함된 완벽한 형태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김태성 회장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다.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차갑고 사무적인 통보.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차갑고 비정한 마지막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방금 그녀의 승리로 끝났다. 태양그룹을 향한 강서연의 반격은 성공적이었다. 김태성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SY글로벌의 위기는 일단락되었고 지휘본부에는 조심스러운 승리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이끈 강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의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기업의 운명을 건 전쟁의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승리를 알리는 붉은색 상승 그래프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자 삶의 유일한 닻이었던 존재, 바로 박 할머니였다. 서연은 모든 업무를 최 비서에게 맡기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머무는 곳은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이었다. 낙원동의 허름한 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최신 의료 장비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간병인까지. 그녀의 부와 성공이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 깨끗하고 차가운 공간은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누추한 방에 지저분한 온기마저 빼앗아간 듯했다. 박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비로소 그녀는 지상에 발을 딛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잠든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싸움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연약한 속내를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고백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다. 늘 흐릿하고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깊었다. 마치 서연의 모든 고통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다가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병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가리켰다. 낙원동 집에서 할머니가 유일하게 가져오길 고집했던 물건이었다. 서연이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낡은 담요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은 바랬지만 만져보는 순간 최고급 캐시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이 그 담요를 꺼내들자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비, 아주 많이 번쩍이는 차. 예쁜 옷 여자. 단편적인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했던 그 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고 예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내렸다. 그리고 차는 아기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구석구석 살폈다. 이것이
자신의 친부모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다.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담요를 만져보던 그녀의 손끝에 한쪽 모서리에서 작고 딱딱한 매듭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즉시 최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는 서연의 연락을 받고 정밀 분석 장비가 담긴 가방을 들고 한달음에 병실로 달려왔다. 서연은 담요의 모서리를 가리켰다.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고 정교하게 새겨진 자수였다. 최 비서는 즉시 그 자수 문양을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국내 주요 가문의 문장과 기업의 로고들을 샅샅이 검색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화면에 일치하는 결과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공식 로고가 아니었다. 김태성 회장 일가의 직계 후손만이 대대로 사용해온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가문의 문장이었다. 모니터 화면에 확대된 가문의 문장.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서연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씨 일가의 피를 물려받은 자신을 파괴하려 하는 바로 그 남자의 직계 혈육이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은 그녀에게 안도감 대신 서늘한 명료함을 안겨주었다. 이제 이 싸움은 기업의 생존이나 사회 정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핏줄을 향한 자신의 정체성을 건 숙명적인 싸움이었다. 그녀의 결의는 강철을 넘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이석훈 부장검사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그는 몇 시간째 최 비서가 두고 간 서류 가방의 내용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거악 김태성과 싸워왔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태성의 권력은 법 위에 군림했고 증거는 사라졌으며 증인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다.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 증거의 나열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구조화된 범죄의 기록 그 자체였다. 돈의 흐름, 차명 계좌,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이것은 일반적인 제보자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자원과 정보력을 가진 조직의 작품이었다. 그는 이 자료의 출처가 최근 태양그룹과 전쟁을 벌인 SY 글로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석훈 검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증거는 김태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칼이기도 했다. 기업 간의 암투에서 나온 증거라는 점은 법정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김태성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 수뇌부는 분명 이 수사를 방해하고 흠집을 내려 할 것이다. 그는 혼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완벽한 증거를 제공한 바로 그 사람. 강서연과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 인생을 건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서연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 별실에서 마주 앉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듯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한쪽은 법의 이름으로, 다른 한쪽은 복수의 이름으로 같은 적을 쫓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석훈 검사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정의를 원하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정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검사님. 제가 원하는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가 저에게서 앗아간 것과 똑같은 것을 그에게서 빼앗는 그런 종류의 정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품 안에서 낡은 다묘 조각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다묘 모서리에 새겨진 희미한 가문의 문장. 이것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태성 회장의 끝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업가의 계산이 아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인간의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석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 마침내 의외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무기를 합치기로 했다. 서연의 SY 글로벌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김태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디지털 증거와 금융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석훈 검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태양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서연이 제공한 데이터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사적인 복수의 칼과 공적인 정의의 방패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들은 최후의 일격을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김태성 한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와 연결된 부패한 정치인, 관료, 그리고 다른 재벌들까지 한 번에 쳐내지 않으면 그는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의 제국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야 했다. 그들은 결전의 날을 태양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일로 잡았다. 모든 주요 인물들과 언론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작전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 찻집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복수의 여왕과 뜨거운 정의의 검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닌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험한 계약이었다. 찻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고요한 도시는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태양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 선 김태성 회장의 모습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었다.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태성 회장이 경영실적 발표를 마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서연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 있었다. 재계의 공공의 적이 된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수많은 저기의 찬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주주 발언대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김태성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저 여자가 여긴 어쩐 일이야.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나.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SY 글로벌은 여러 자회사를 통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많은 태양그룹의 지분을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태성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이 그녀의 주식을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그녀가 자신의 제국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연설을 계속하려는 순간 김 회장이 다시 소리쳤다.
헛소리 집어치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단상 위 김 회장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재무제표가 떠 있어야 할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을 입증하는 내부 거래 데이터였다. 서연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김태성 회장님, 이제부터는 제 발표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프레젠테이터처럼 김태성이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분식 회계를 통한 사기 대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그리고 낙원동 재개발 사업의 불법적인 토지 강탈 과정까지 스크린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장내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김태성 회장은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진우는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탈출구만 찾고 있었다. 서연은 발표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스크린에 그녀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SY 글로벌의 대표가 아닌 20년 전 낙원동의 비오는 길바닥에 버려졌던 한 아이의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낡은 담요에서 발견된 김씨 가문의 문장과 김태성 회장의 조상 위패에 새겨진 문장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이었다. 이 남자는 법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서연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핏줄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하늘이 용서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이석훈 검사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단상으로 돌진했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석훈 검사가 김태성 회장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김태성 씨,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주가 조작. 이 검사는 그의 죄명을 하나씩 읊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김진우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옆에 있던 물 주전자를 집어들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이 악마 같은 년. 그가 서연에게 닿기 직전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 비서가 움직였다. 그는 간결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김진우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김진우마저 수갑을 차고 아버지와 함께 끌려나갔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강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생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에 남은 차갑고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성벽은 마침내 무너졌고 그녀는 홀로 그 폐허 위에 서 있었다. 태양그룹 제국의 붕괴는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김태성 회장과 그의 아들 김진우가 주주총회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성벽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대한 권력의 몰락은 정치계와 경제계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강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김태성 회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 김진우 역시 폭행죄까지 더해져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부자는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모두의 관심은 이제 강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숨통을 끄는 승리자이자 동시에 최대 주주였다. 시장은 그녀가 무너진 태양그룹을 인수하여 SY 글로벌의 몸집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기업 생태계의 당연한 논리였다. 하지만 서연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보유하고 있던 태양그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과 자신의 사재를 더해 파산한 태양그룹으로부터 낙원동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전쟁은 기업 사냥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복수는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그녀는 오직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낡고 허름했던 그 동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직접 낙원동 주민들을 찾아갔다. 주민들은 이제 그녀를 경애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존의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원래 살던 주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단지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단지의 가장 중심,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요양원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김태성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며칠 뒤 서연은 조용히 교도소의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김태성은 몇 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회한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복수를 하러 온 것도 용서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들렸다. 나의 유일한 가족은 평생 나를 키워주신 박 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김 씨라는 성과 당신이라는 존재를 영원히 지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김태성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낮고 위험했던 낙원동의 가파른 언덕은 이제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모해 있었다. 단지의 중심에는 박할머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요양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처럼 요양원은 사계절 내내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서연은 화려한 비즈니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할머니가 앉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정신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아이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서연은 자신을 구원해준 그 늙고 병든 여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고통과 처절했던 싸움, 그리고 냉혹한 복수가 결국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부와 명예, 그리고 거대한 기업을 얻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오래된 상처가 있던 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서연은 휠체어를 멈추고 할머니의 곁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그늘이나
CEO의 냉철함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애정만이 가득했다. 낡은 상처 위에 비로소 완전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